메데 왕국을 건설한 메데인은 고대 오리엔트 최후의 주역으로서 페르시아인과 함께 현재 이란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본래 아리안 사람들의 땅을 뜻하는 이란은 카스피해 인근에 생활하던 인도 유럽인이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 이주한 때로부터 줄곧 살아왔던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들 민족은 티그리스강 동부에 거주하던 민족으로서 메디아인과 파르스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으로서 페르시아인으로 대별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페르시아는 필연적으로 티그리스 동남방에 거주했던 엘람, 바벨론, 아시리아 등과의 대립에 자연스럽게 휘말리는 운명을 접합니다. 한편 이 지역에 거주한 민족으로 메데인, 페르시아인, 스키타인 등의 풍습 중 특이할 것은 모두 기마술에 매우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메데인은 고대 오리엔트의 기병 전술을 도입한 최초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기마 전술은 단지 히타이트처럼 단순히 말과 전차를 동원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탁월한 기마술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 임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은 현재 이란 북서부 아제르바이잔 지방의 우르미아우스 남서쪽 파르스로부터 발현해 이후 남동쪽 파르스마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페르시아라는 명칭은 파르스로부터 유래합니다. 한편 메데인과 같은 시기에 이란 고원으로 이주해 정착한 페르시아인은 부족 중 아케메네스 가문 출신의 왕을 주대해 제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는데 이 왕조는 시조 아케메네스에서 시작해 두 계통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아케메네스 장남 아리암네스가 파르사를 중심으로 세운 국가와 다른 하나는 차남 키루스 1세가 파르스마시와 안산을 거점으로 세운 국가로 각각 독립된 왕조를 잇게 됩니다. 여기서 안산은 당시 점차로 국력이 쇠약해진 엘람으로부터 페르시아인이 빼앗은 지방인데 당시 페르시아 영토는 파르사, 파르스마시, 안산 등 세 개 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키루스 1세 사후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 1세는 세 개 주를 통합하고 왕위에 올라 전 지역을 통치합니다. 캄비세스 1세는 아리암네스의 아들이었던 그의 이종형 아르사메스를 추방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로 북방 메데의 왕녀 만다네를 왕비로 맞아 혈통상 메데 최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사위가 됩니다. 이후 캄비세스와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그 유명한 키루스 대제입니다. 키루스 대제는 후일 외조부의 나라 아스티아게스의 메데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독립을 회복했고 또 이집트를 제외한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하여 고대 오리엔트사에 있어 최후, 최대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레스 대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장본인이지만 그 이름이 개인의 이름인지 군주로서 부여된 왕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의 생애 전반은 성서와 함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저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메데의 왕이자 페르시아 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는 그의 딸 만다네를 페리시스에 있는 신하 캄비세스와 결혼시키는데 고레스 대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 대제의 외조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가 장성해 그를 멸망시키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를 무겁게 본 왕은 급기야 고레스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명을 수행하게 된 아스티아게스 신하는 이 늙은 왕의 끝없는 노역에 대한 장래를 예견한 나머지 아스티아게스 몰래 고레스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그 신하는 또다시 이 일을 없었던 사실로 묻어두고자 고레스를 이름 모를 양식에게 주어 기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내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로하지만 그의 총명하고 영특한 성품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에 어쩔 수 없이 고레스를 살려줍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외조부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고레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외조부에 대한 원망과 반감을 보다 분명히 새겨두게 됩니다. 장성한 고레스는 페르시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또 메데 멸망 이후 고대 오리엔트의 통일에 대한 웅비의 꿈을 키우는데 때가 이르러 당시 국제정세는 그가 외조부 아스티아게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이의 기회는 우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곧 메데는 북시리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던 하란을 점령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페르시아 고레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이 동맹을 통해 북시리아에 진출하려는 메데의 후방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뜻밖의 동맹 사실을 알게 된 아스티아게스는 격분해 급기야 외손자인 고레스를 수도 엑바탄으로 소환하게 이릅니다. 이때 소환은 당시까지 페르시아가 메데의 속국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소원에 불복하고 나버린두스와 동맹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메디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아스티아게스는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정복을 감행하지만 전쟁은 외손자인 고레스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고 급기야 이때 아스티아게스는 외손자 고레스에게 사로잡히는 운명을 접합니다. 고레스는 그 옛날 외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일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사로잡은 아스티아게스를 외족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후히 대우하고 위로합니다. 이후 고레스는 메대 백성들을 감싸 안고 또 그들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정책을 펼치고자 도읍을 외조부의 국가 메대의 수도 엑바탄으로 옮겨 본래 혈통이 같았던 메대와의 통일을 이룹니다. 그 결과 고레스 대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메대의 우수한 군사력을 고스란히 수화해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고대 오리엔트의 통일에 나서게 되는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고레스 대제는 원정에 나서기 전 내치에 심혈을 쏟았는데 곧 이란고원 인간의 여러 부족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견고히 다져주었습니다. 이런 원정 중 내치의 혼란에 따른 국력의 분산을 사전에 경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의 열국들의 멸망을 목도하고 고레 스스로가 깨닫게 된 통찰력 있는 해안이었습니다. 이후 고레스 대제의 본격적인 정복은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 최초의 주화를 발명한 리디아 왕 크로에서스는 메데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 대제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임금 메데이는 희생시켜가며 그의 영토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대제는 이러한 리디아의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고자 스스로가 메데이의 후계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리디아를 공격합니다. 이후 고레스 대제는 수도 사르디스를 함락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사르디스 결전에는 고레스 대제의 전술적 지략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곧 고레스 대제는 리디아와의 기병대에 낙타 부대로 맞서게 했습니다. 이를 접한 리디아 기병과 전체대의 말들은 처음 대하는 낙타의 역겨운 냄새에 놀라 진열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에 있어 그렇게도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던 리디아는 겨우 1년을 버티지도 못하고 패망에 이릅니다. 한편 이 전쟁에서 크로에서스는 사로잡히는 운명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가 왕으로서 그를 후대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구전에 의하면 고레스 대제가 그물 녹인 쇳물을 목에 부어 죽였다고도 하고 그를 화형시켰다고도 전합니다. 그 이유는 크로에서스가 제위 당시 백성에게서 과도한 혈세를 징수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또 영토 확장을 위해 메데인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레스 대제는 리디아를 정복하고 당시에 리디아 속국이었던 에게의 연안 도시를 평화적으로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 도시 일부는 끝까지 고레스 대제에 맞서 항전을 불사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고레스 대제에 의해 진압됩니다. 그리스 도시 일부를 점령한 페르시아는 단순한 영토 확정 이상의 결과를 얻었는데 곧 리디아 내에 존재했던 그리스 식민 도시를 통해 그들이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서방 세계 곧 그리스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인은 고레스 대제의 포용 정책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서 그리스인과 동거하게 되고 이후 페르시아 왕들도 그리스인을 자국 국민으로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대제에 의한 리디아 정복은 페르시아가 고대 오리엔트에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신바벨론을 북에서 압박하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리디아를 정복한 고레스 대제는 소아시아의 에게해 인근과 흑해연안의 그리스 식민지를 정복해 이방면에 2개의 속지를 설치한 후 정복의 항로를 동쪽 이란 고원으로 돌립니다. 그 배경에는 동서의 통상로를 장악해 이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또 불안하기만 했던 이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후 장장 7년 동안 현재 이란 전 지역에 걸쳐 대정복을 감행하고 결국 주변의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의 영토에 편입합니다. 또한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반란과 폭동 등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해 주변에 요새를 세우고 수비대를 배치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레스 대제의 최후 가업은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를 점거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정복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나보네두스는 메대 멸망을 전후해 고레스 대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나 바벨론 백성과 국가의 최고신 마르둑 제사장들까지 나보네두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고레스 대제는 이를 바벨론 침공의 명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팎으로 적들의 휩싸인 나보네두스와 바벨론은 이렇다 할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고레스 대제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맙니다.
결국 고대 오리엔트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던 천년고도 바벨론은 이렇게 페르시아에 복속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나부르누스 역시나 고레스대제에 사로잡히게 되나 성군 고레스대제는 아스티아게스와 마찬가지로 나부르누스를 후대했고 다음에 나부르누스가 죽었을 때도 성대한 국장으로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다음은 고레스대제가 바벨론에 입성하면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내가 호의를 갖고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나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그 궁전에 왕좌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관대한 바벨론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다. 이에 나는 그 신을 날마다 숭배하였다. 나의 수많은 군사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바벨론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수메르와 아카드 땅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바벨론의 요구를 언제나 경청하여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바벨론 시민들의 온당치 못한 멍에를 벗겨 주었으며 황폐화된 그들 거처를 다시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불운을 종식시켰다. 아시리아 왕들의 정복사에 비추어 가히 격이 다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대제의 선언은 오늘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윽고 세계의 수도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대제는 실로 전 세계의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왕은 샤한샤, 곧 모든 왕의 왕이라는 칭호는 고레스대제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레스대제는 바벨론을 통치함에 있어 당시 바벨론 최고신으로 숭배된 마르둑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정통의 왕위 계승자, 또 평화를 실현하는 해방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군림했습니다. 나아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열국의 종교와 풍속 및 관습 등을 존중하고 또 나부르누스가 수도에 모아둔 각처의 수많은 신상을 각각 저마다의 신전으로 되돌려 주었으며 특히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유다인을 해방해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후일 예루살렘의 성전의 부흥과 유대계의 성립으로 재현됩니다. 여기서 고레스대제가 바벨론의 제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이 민족 종교에 관대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이면에는 당시까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에 대한 방어의 최일선으로서 가나안의 친페르시아의 거점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대제는 이집트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란 동부의 호전적인 문적이었던 마사게테의 정벌 중에 아무다리아 강과 시드다리아 강 인근에서 마사게타의 여왕 토미리스의 계략에 빠져 위대한 정복자로서 또 성군으로서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고레스대제의 위에는 파르사 왕으로 제위할 당시 왕궁이 있었던 곳, 즉 파사르가데로 옮겨져 매장되었습니다. 거대한 흰색 석회암 돌벽으로 쌓아 올린 소박한 무덤은 직사각형의 대주학 위에 서 있으며 계단은 6단으로 보기에도 간소한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대제는 최후까지 그리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기원이 되었던 파사르가다의 왕궁을 버리지 않았으나 이 땅은 동서교육의 간선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벽지에 위치해 통일 대제국을 다스리는 도읍으로서는 적당치 못했습니다. 고레스대제가 대제국의 통치를 위해 채택한 도읍 정책은 지리적으로 정삼각형의 구도로 위치한 메대의 엑바타나 바벨론 및 엘람의 수사 등 세 곳 모두를 수도로 정하고 계절에 따라서 수도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레스대제는 페르시아에 대한 관용과 각 민족의 전통을 최대한 존중하는 일에 심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단순한 지배만을 목적에 둔 정치적 술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강적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인물답지 않게 그는 인간적인 감성이 풍부했으며 또 따뜻한 인간미를 소유한 너그러운 군주였습니다. 이 점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신궁을 울리고 있는 인간 고레스대제의 위대한 일면입니다. 또한 고레스대제의 포용 정책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후세 왕들에 의한 대제국 통치 정책의 기본 노선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가혹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경험해온 뭇 민족들이 이러한 고레스대제의 유업으로서 페르시아 통치 정책을 기꺼이 수용했음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구약성서, 에스라서, 이사야서 등의 기사와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도 넉넉히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동쪽 끝에서 전사한 고레스대제가 못다 이룬 과업 중 하나는 이집트 정복이었습니다.
이 고압은 고레스대제의 장자로 왕위를 승계한 캄비세스 2세에게 승계됩니다. 그는 부왕의 유업을 계승해 고레스대제가 남긴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원정길에 오릅니다. 장도에 오르기 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통치를 맡고 있던 왕제 바르디아를 처단케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왕 사후에 야기된 분란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캄비세스는 가나안을 종단해 나일강 델타에서 당시 이집트 왕 아흐메스 2세와 그 아들 프산메티코스 3세가 인솔한 이집트군과 격돌했는데 이 전쟁에서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대파했습니다. 또한 그는 곧바로 델타 북쪽에 위치한 수도 멤피스를 함락해 이로써 고대 오리엔트 통일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후 캄비세스는 더욱 영토를 확대하고자 서쪽으로 5만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뜻밖의 그의 군대는 리비아 사막 부근의 암몬에 이르러 모래바람에 휘말려 전멸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몸소 친정한 에디오피아 원정에서도 병참선을 지나치게 길게 두었던 까닭에 여기서도 참담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본국으로부터 내란의 급보를 접합니다. 그 내용은 죽은 줄 알았던 왕제 바르디아가 나타나 왕위를 참칭하고 반란의 세력을 위협해 스스로 왕위에 등극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이에 캄비세스는 이집트 수도 멤피스와 델타 인근에 최소한의 수비대만을 남겨둔 채 급히 회군했으나 시리아 인근에서 왕위를 찬탈당했다는 시리에 젖어 괴로워하던 나머지 자살하고야 맙니다. 사실 본국의 정왕은 바르디아를 가장한 당시 제사장 가오마타가 그 자신이 바르디아와 용모가 흡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바르디아를 사칭하고 반란의 주모자가 되어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다리우스 1세가 그의 치적을 새겨둔 베이스돈의 비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비문에서 가아마타가 바르디아를 사칭해 왕위에 올라 내란을 주동했기에 그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토벌하고 반란을 평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혈통에 있어 페르시아 왕조의 시조 아리암네스의 증손이었습니다. 결국 다리우스 1세는 캄비세스의 반기 혈통이었음에도 캄비세스에게 후사가 없었기에 대제국의 후사를 잇게 됩니다. 다리우스는 우여곡절 끝에 약관 28세로 대제국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등극 초기 2년간은 엘람, 바벨론, 메데, 파라스 등의 인근과 원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 한때 진압에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한편 다리우스는 반란 진압의 과정에서 왕정 친위대로서 곧 이모타를 조직했는데 이 친위대는 왕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충절들로 조직되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막강한 지위 또한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에 두었고 친위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사람만을 보충해 항상 10,000명이라는 수를 유지했기에 불사의 만인대로 불렸습니다. 이 친위대는 이후 페르시아 끝까지 존속했으며 막강 페르시아군을 대표하는 최정예 군사로서 현재까지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혈통상 고레스대제의 직계는 아니었으나 그 유업을 계승한 적임자였습니다. 그의 치세 시에 페르시아 제국 영토는 최대에 달했으며 통치체제와 조직도 견고히 정립되었습니다. 내란 이후 전국이 안정된 뒤 다리우스는 보스포러스를 건너 트라키아를 우회해 남부러시아 초원지대가 무대였던 최초의 기마 유목민 스키타이를 정벌하러 나섰는데 이것이 그의 최초의 원정이었습니다. 이 원정의 저변에는 당시까지 미지의 땅이었던 그리스 정복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에서 다리우스는 스키타이의 초토화 전술에 배후의 병참대가 무력화되어 회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원정에서 다리우스는 유럽의 영토였던 트라키아를 정복한 것과 발칸반도 중부 마케도니아에게 페르시아의 종주권을 인정케 한 것은 후에 그리스와 일대 전쟁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실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다리우스 시대에 이르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 대륙에 걸친 세계 제국이 건설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세계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다리우스는 대제국 통치자에게 걸맞게 그 능력을 10분 발휘합니다. 곧 다리우스는 우선 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겨우 3대 70여 년의 단기간에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막강한 군사력 및 전략 전술 외에도 아시리아 이전부터 정비된 통상 및 군용도로를 정복 과정에서 주요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에 제국의 각주를 연결하는 총행의 도로망 건설에 착수하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후세에 남긴 중요한 문화유산이 됩니다. 곧 소아시아 사르디스와 에페소스에서 시작해 타르서스 하란을 거쳐 티그리스강을 건너 페르시아 겨울수도 수사를 연결하는 소위 왕의 길에는 전지역에 총 111곳의 역관이 설치되어 왕의 칙령을 전하기 위한 역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총 길이는 무려 26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상들이 왕의 길을 지나는 데는 90일이 소요되었으나 왕의 칙령은 불과 7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에 언제 어디서 반란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까지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다리우스는 당시까지 어느 열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행정정책을 단행했는데 그 제국의 저원 영역을 22개 주로 구분하고 각 주에는 총독 또는 태수둥을 두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속주의 행정제도는 대체로 아시리아의 것을 답습한 것이었으나 다만 통치체제는 전문적인 관료제를 채용해 권한을 분산시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아시리아의 속주간에는 군사, 행정, 양권을 장악한 지위였으나 페르시아는 단지 행정권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페르시아 각주의 총독은 왕을 대신해 행정, 사법, 치안 등을 관장하고 조세를 징수해 중앙정부에 회송했으나 군사권만은 군대 사령관에게 이름하고 또 왕에게 제출하는 속주 총치에 관한 기록도 특정 비서관에게만 부여했습니다. 이들 고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보존하고 왕이 직접 임명했으며 각자의 직무에 관련된 사안은 직접 왕에게 전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총독의 비서관은 총독의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감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결국 대제국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독들이 엄중한 관리 감독에 임할 필요가 있었는데 앞서 본 왕의 길은 중앙의 칙령을 신속히 전달해 제국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조세의 징수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고레시대 제2 시에는 제반 열국의 병합에서 비롯된 경제적 사물로 전국의 면세의 태평을 구가했으나 제국의 안정기에 이르러서는 필요했고 조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리우스는 공평한 세제의 부과와 제도의 확립에 힘쓰게 됩니다. 곧 다리우스는 이전의 열국처럼 왕이 임의로 속주의 조세를 징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주를 하나의 조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주의 형편에 따라 정액을 할당 징수하는 안정적인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정복지 주민에 대한 정책은 아시리아나 신바벨론과 같은 강제이주 정책은 시행치 않았으며 가능한 피정복지의 자주적 사회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든 때는 그리스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부터입니다. 이른바 페르시아 전쟁으로 불리는 그리스와의 전쟁은 당시까지 동서양이 맞붙은 최초의 전쟁이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와 통치 기반을 견고히 했으나 이내 밖으로 눈을 돌려 그리스 정벌에 나서는데 이로부터 대제국 페르시아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일어난 그리스와의 첫 대결에서 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통치권에 묶어두었으나 당시 이오니아의 반란을 원조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응징하고자 재차 원정에 나서면서부터 양상은 급변합니다. 다리우스의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과 마라톤 평원에서 맞서 대혈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다리우스는 참담한 패배를 맛봅니다. 이 여파로 다리우스는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후위를 도모하지만 결국 제2차 그리스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당시까지 페르시아 영토는 최대의 판도를 유지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선왕 때부터 지속된 이집트와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사르디스를 출발해 각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패배하자 급거 귀국하게 됩니다. 이듬해 수아의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원정에서도 역시나 플라타에에서 대패하지만 페르시아 영토 자체는 줄지 않아 국위는 여전히 융성했습니다. 다만 이때 패배로부터 페르시아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듭되는 패배에 기세가 꺾인 크세르크세스는 수도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에 안주하며 내치에 몰두하지만 각 지역에 중과세를 부과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방대한 건설에 투입해 국력을 점차 소진하게 되고 말년에는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이내 원한을 품고 있는 반대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야 합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최후의 왕 다리우스 3세까지 끊임없는 내분과 분열의 국력을 소진하다가 그리스를 통일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에 결국 무너집니다. 이로써 찬란했던 페르시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본토를 포함해 페르시아의 전 영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참고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영토의 모든 민족에게 저마다의 고유한 신을 섬길 것을 허용했습니다. 본래 페르시아 종교는 다신교였으나 그 중에서도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신봉됐습니다. 여기서 조로아스터는 유일신 아우라마즈다의 계시를 받고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인물로 영어로는 짜라투스트라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오직 주신 아우라마즈다만을 숭배해 유일신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교리상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이상에 둔 소박하면서도 주술적인 종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신성시하여 달리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사회의 시체를 새가 먹게 하는 조장 풍습도 있었습니다. 한편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가 가고 3000년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 천국, 연옥, 지옥에서 모든 인간이 부활하고 유황불에 의한 최후의 심판으로 악은 멸망한다는 것에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참고할 때 다리우스를 비롯한 페르시아의 각 왕들은 유다의 여호와께 대한 일신교를 그들의 종교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고 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을 재건케 하는 등 특별히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나타낸 배경에는 이 같은 신관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보입니다. 한편 아우라마즈다의 종교도 달리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 핵심은 선과 악의 대립, 세상의 종말, 부활신앙, 최후의 심판 등으로 이러한 사상은 분명 조로아스터교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구약 성서에서 페르시아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당시 고레스는 거침없이 열국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를 목도하고 고레스 정복 역사에 여호와의 뜻이 있고 고레스는 다만 이를 모르고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이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와 같은 묵시를 고레스에게 준 것은 아니고 고레스는 다만 자신의 뜻에 따라 열국 정복에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이전의 아스리아, 바벨론 등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앙적, 도덕적 인물이었기에 이것은 이사야가 위 기록과 같은 예언을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고대 오리엔트 종막편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으로 고레스 7세 고대 오리엔트에 속한 민족들이 자립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데, 곧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 정책에 희생된 열국들이 이제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귀환도 이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은 시각에 따라 이방인, 즉 페르시아의 힘을 빌어 겨우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나, 당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섭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대 사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위 기록에서 고레스 선언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앞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인을 석방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성서기자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레스의 이 같은 선언적 기록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달리 그가 신앙적인 동기에 휩싸여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고백한 선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한편으로 이 기록은 유다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가히 눈물겨운 놀라운 사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귀환 후 성전 건축의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구약 성서의 결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 있어 마지막 대단원의 서곡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2회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에 귀환은 주로 제사장이 배출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귀환해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허가 된 성전을 온갖 우여곡절 끝에 재건하고 이민족과의 자폰을 배격하는 등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자성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앞서 본 대로 고레스는 그의 사후 25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간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각 민족 저마다의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존중했으며 피정복민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 포용하고자 했던 스케일이 큰 정복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리아 바벨론을 거치는 동안 강제인지 및 포복 정책의 민족혼을 말살당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반 민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성군으로 추앙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고대 오리엔트의 전역을 통일했던 실질적인 정복자이자 대군주로서 역사에 빛나는 자취를 남기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성은 아마도 고대 오리엔트 민족들을 감싸 안고 포용했던 희대의 성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 페르시아를 정복해 세계의 주도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고 철저히 초토화시키는데 다만 파사르가드에 있었던 고레스 대지의 무덤만은 보존하고 그 앞에서 고레스 대지를 기리고 예를 갖추었다고 전합니다. 희대의 성군으로서 대정복 군주의 위대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고레스 대지 조세에 의해 가나안에 귀환한 이스라엘은 만사를 제치고 성전 재건을 위한 과업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와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의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다에 띄워 요바로 운송해 오게 해 그 대가로 두로와 시돈에게 곡물과 술과 기름을 주었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는 고레스 대제였는데 그의 조서에 따라 이스라엘은 물론 당시 가나안에 거주했던 아람인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곧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수르의 속주로서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인으로서 당시까지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로 혈통을 이어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자청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제동을 건 이유는 자신들도 귀환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며 또 아수르 에사라돈이 자신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후 주곧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에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요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이에수아 등 이스라엘 지도층은 고레스 대제의 조서에 의한 특권을 주장하며 그들의 방해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인은 귀환한 이스라엘을 시리아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성전 문서에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에 파견된 바사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고레스 대제 총치 시부터 다리오 왕 제위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던 유다인을 상대로 상소문을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소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간 지루했던 성전 재건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는데 때는 다리오 왕 제위 시였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공문서를 보관해 놓은 바벨론 서구를 조사하도록 명을 내리는데 그때 고레스대제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서에는 고레스대제 즉위년에 발표된 초본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거기서 다시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조서이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 시에는 옛 터전을 다시 이용하되 건물의 높이와 폭을 각각 27m로 짓게 하라. 또한 네모진 돌로 세 층을 쌓은 다음 나무로 한 층을 쌓아라.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될 것이다. 또한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바벨론에 두었던 금은의 성전기구들은 다시 반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가져다 두도록 하라. 다리오 왕은 고레스대제의 식사를 접하고 유프레테스 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곳 지방의 모든 관리를 철수시키고 일절 성전 공사에 관여치 못하게 명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게끔 특명을 내립니다. 이후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사소한 것이라도 적극 지원했고 또 유다인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리오 왕은 이러한 칙령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 그의 집에 대들보에 못을 박아 죽임은 물론 그의 가문을 쓰레기 더미에 묻을 것이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나아가 그 누구라도 칙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 작정한다면 그것을 성소로 선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망시키기 바란다는 내용도 칙령에 첨부해 둡니다. 이로써 다리오 왕의 칙사에 힘을 얻은 유다인은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전 공사에는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전하며 격려했기에 이후로 공사는 더욱 순조롭게 진척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레스대제의 조서와 아닥사스다 및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데 이때가 다리오 왕 제위 6년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제위 시에는 전국에 127개의 숙주를 치하에 두었는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회와 축제를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왕후였던 와스티도 왕과는 별도로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날 왕궁 연회에서 왕은 왕후 와스티의 미모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 칭송을 듣게 하고자 그를 부르는데 뜻밖의 왕후 와스티는 왕명을 거역하고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왕명을 거절하자 당시 왕정에 어수선했던 분위기에 편승해 혹시 왕후 주변에서 반역의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왕명에 불복한 왕후 와스티의 처세는 연회에 모인 신하들 앞에서 왕의 위신을 떨어뜨렸고 이에 왕은 불같은 진노를 표출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시 이 일과 관련해 왕실의 관례를 신하들과 의논하는데 왕명과 법률에 정통한 신하들은 왕명의 거역을 빌미로 왕후 와스티의 폐위를 진언했고 또 이를 메대와 바서의 법률로 정해야 함을 주청했습니다. 아울러 신하들은 연회 때마다 왕후의 미모를 입에 오르내렸던 왕의 자랑을 떠올리고 더욱 미모가 빼어난 황후를 드려야 된다고 간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주청과 간언을 받아들여 왕후 와스티의 폐위는 물론 전 제국에 조서를 내려 왕실뿐만 아니라 각 집안의 치리에 있어서도 남편이 그 집안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왕은 새로운 왕비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를 딱히 여긴 신하들은 제국 내 전역에서 왕비 와스티에 버금가는 미모를 가진 처녀들을 가려 뽑아 왕이 직접 황후를 선별할 것을 재차 간언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녀는 인물도 곱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일찍 부모를 예유했기에 그가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의 칙사가 반포되자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로 모집되었고
여기에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친척 관계를 일절 밝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흠이 될까 싶었던 모르드게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서던 날, 왕과 신하들은 에스더의 빼어난 미모에 모두가 감탄하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 제위 7년 10월에 에스더는 수사왕궁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너무도 사랑해 그녀의 머리에 직접 왕호관을 씌우고 왕국의 모든 이들에게 왕후 앞에 예를 갖추게 했고, 또 에스더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자신과 일국의 모든 대신과 신하를 초대했습니다. 왕은 왕후의 등극을 축하하는 뜻에서 모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천거한 공로로 궁중관리가 되어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생활할 당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불만을 품고 이에 왕을 살해하는 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간파한 모르드게는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을 대면서 왕에게 용기 있게 고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철저히 주사토록 하는데, 급기야 음모가 사실로 밝혀지자 왕은 두 내시를 십자가에 달아 처형합니다.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아하수에로 왕은 장래 이러한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의 신복이었던 하만을 등용해 제국의 2인자로 세우는데, 그는 옛날부터 유다의 원수였던 아멜렉 족속의 왕실 후손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등용할 때 궁중 관리들에게 왕 앞에서와 같이 하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절하게끔 명합니다. 그러나 오직 모르드게만은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유다의 원수였던 아멜렉 족속의 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민족적 원한관계를 빌미로 모든 유다인을 모르드게와 함께 죽여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하만의 유다인 말살 계획은 그 뜻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주장한 말살의 이유는 유다인의 법과 풍속이 다른 민족의 것과는 달라 이에 제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인장반지를 뽑아 조수와 함께 하만에게 주고 제국 내 온 유다인을 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서는 바사 제국의 모든 지역에 전해졌고, 조서에는 11개월 뒤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끼얹으며 모두 금식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왕후 에스더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후의 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목숨을 걸고 왕을 독대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접하자 그녀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한 연회를 베푸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나타나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나마 왕은 우연히 국가의 중대사가 기록된 궁중일기를 접하는데, 여기서 예전에 모르드게가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을 해야 할 당시 이를 사전에 고발해 왕의 목숨을 구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왕후 에스더와 숨은 공로자 모르드게의 실체를 소상히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의 숨은 공로에 대한 상급 내역을 묻는데, 뜻밖의 아무런 상급이 없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왕은 하만을 접합니다. 당시 하만은 모든 유다인에 앞서 자신에게 불복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우선 처형하기 위한 허락을 받고자 왕을 만나려고 왕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왕의 생명을 구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말하는 자가 분명 자신일 것이라 오해하고 왕에게 왕의 어의를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수사왕궁을 순회토록 할 것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문을 설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웃과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 그대로 시행토록 명합니다. 곧 모르드게에게 화려하고 장엄한 왕의 옷을 입히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 수사왕궁으로 나가 왕의 성언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만으로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하만은 왕명에 따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이 연회에서 왕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왕후 에스더의 소원을 묻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과 그의 동족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나아가 에스더는 왕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자가 자신의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차마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부지한 채 노예가 되어서도 이 같은 소원을 왕에게 고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이라고 진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격분에 그가 누구인지를 에스더에게 고하게 했는데 에스더는 그자가 다름 아닌 하만이라고 적시합니다. 왕은 이에 몹시 격분해 하만을 죽이고자 명을 내리기 위해 황급히 내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 하만은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재차 돌아온 왕은 이전에 하만이 모르드게까지 죽이려 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분노를 더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달아두었던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처참하게 죽이고야 맙니다. 또 이전에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주어 왕의 전권을 위임하고 유다 백성의 척결에 대한 주소 또한 그 즉시 취소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본국 귀환에 앞서 에스라에게 왕명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우선 이스라엘의 평안과 복을 빌고 이스라엘 누구나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귀환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은과 금 그리고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의 사용도 허락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되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국의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지원해 줄 것과 모든 조세도 자유롭게 할 것을 직접 특명으로 하달했습니다. 왕이 이 같은 관대한 처사는 그의 고백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과 자신의 왕실에 미치지 않을 것을 소원하는 기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편 다리오 왕 제위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치리와 행정의 권한도 모두 에스라에게 부여했는데 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를 처단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구약 성서에서는 친근한 인물로 설에는 그가 1000km 이상 떨어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목도했다고 전하고도 있습니다.